기존의 비상급지에서 물린 투자들의 물건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고 상급지는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외곽지는 너무 안 오르면서 가격의 레벨 차이가 확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수요가 들어오고 물량은 더 많이 소화됐고, 그러면서 수급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갭이 메워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급지의 상승세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요새 부동산 시장이 사실 굉장히 화두죠. 양극화,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vs 갭 메우기, 요거를 주제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값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느낌이죠. 서울과 지방 차이 굉장히 크고, 서울 내에서도 뭐 강남권과 뭐 약간 외곽지 이런 곳도 차이가 크고, 그리고 신축과 구축, 재건축 요게 다 차이가 굉장히 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화. 그렇죠? 우리 집만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이거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23년,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22년 하반기에 폭락을 한 후에 반등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실거래가 지수를 23년 1월을 100이라고 놓고 제가 재집계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올라갔을 적에도 여기는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는 요거밖에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같이 조정받을 적에는 서울 많이 올라갔던 서울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 다시 반등을 할 적에 여기는 조정받고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폭락 후에 반등세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 그러니까 23년, 24년 반등이 부동산 시장에 왔다곤 하지만 사실은 지방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사실은 양극화 혹은 차별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서울은 전반적으로 모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요게 동남권 14% 이상 이렇게 반등을 했고, 도심권은 들쭉날쭉 하지만 요 정도, 그 다음에 동북권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서울 내에서도 사실 상당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 이렇게 실질적인 실거래가들을 보면은 거긴 더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서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혹은 많이 선호하는 유형의 그런 단지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인천, 여기 구리, 여기는 준신축이에요. 여긴 신축이고 사람들이 살기 선호할 만한 컨디션의 그런 단지들도 이렇게 아주 약간 반등하는 수준. 그래서 신축끼리 비교를 해도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양극화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나마 수도권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요 단지들을 갖고 왔는데, 지방에 더 암울한 단지들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의 이유를 분석을 하면은 추후에 양극화가 지속이 될 건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갭이 메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지,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급등장, 코로나 유동성장 때 다주택 규제를 빵 때린 다음에 그게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완화가 되긴 했지만 DSR 같이 오히려 더 강한, DSR도 사실상은 다주택 규제의 일부거든요. 다주택 규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취득세 중과가 행정부에서는 이걸 좀 완화하려고 했는데 국회 통과를 못하면서 취득세 중과가 유지가 되어서 지방의 투자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극화가, 이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규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비슷한 이유로 1주택 규제는 완화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내주질 않았는데 그것을 풀어줬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관련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1주택 관련한 규제들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똘똘이 한 채로 이렇게 모아지는, 다주택을 정리해서 1주택으로 모아서 내가 그냥 실거주를 살아버리는, 그래서 그런 똘똘이 한 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요
추세가 요 규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똘똘이 한치 현상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번에 대승을 한 민주당에서 종부세마저도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뭐 폐지 혹은 완화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주택은 압박하고 1주택은 완화하는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은 양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 1, 2년간, 최근 특히 1년 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죠. 특히 저출산과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지방은 소멸하고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떤 특히 자산이나 집값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전혀 밝지 않고, 이런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은 그나마 적어도 1, 20년은 충분히 살아남고 집값도 오를 수 있다.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역시 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요 매도 물량과 의지 차이,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한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유동성 때, 그러니까 완전 그 고점 고 근처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긴 했지만 생각보다 상급지에는 투자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15억 이상 그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0원이었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를 갭 투자로도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뭐 12억 대출 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0억짜리 아파트를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일 경우에는 8.4%, 그러면 취득세만 1억 7천인 거죠. 3주택일 경우에는 12.4%, 취득세만 2억 5천. 그래서 그걸 내고 사실은 상급지 아파트를 갭 투자하기가 어려웠어요. 갭 투자도 안 되고 대출받아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투자자들이 상급지로 많이 안 들어가고 쉽게 유동성을 끌어당기고 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서울에서도 노도강, 금강구 이런 쪽, 특히 노도강의 재건축 기대단지에 조금 뭐 갭 2억 혹은 3억 요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갔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물린 거죠, 소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역전세도 있고 대출받았던 분들은 고금리에 이자도 버티지 못하면서 계속 매물 내는 거예요. 근데 강남 3구나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출도 안 됐고요.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샀던 분들이 고금리에 의해서 힘든 상황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투자로 들어가서, 단기 투자로 들어가서 뭐 취득세 엄청 내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급하게 던져야 되는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적에 22년 하반기에 역전세 때문에 던졌던 물건들은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25%, 뭐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았는데, 반등이 빨리 온 것은 그 짧은 그 역전세 장, 그 폭락장 때 강남 3구나 상급지들은 그때 급한 매물들, 급하게 꼭 팔아야 하는 요 의지, 매도 의지가 강했던 그 매물들을 다 소화했던 거죠. 그래서 23년에 좀 반등이 오니까 더 이상 급하게 팔아야만 했던 그런 물건들은 줄어들었고 매수세가 붙으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노도강처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급등장 때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가고 그때 폭락이 왔을 때, 이때 이 많은 투자들,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금리도 못 버티고 역전세도 못 버티고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폭락이 왔어요. 22년 하반기에 폭락이 왔고 23년 초까지 바닥을 다졌는데, 문제는 조금 올랐을 적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그 물린 투자자들이 계속 던지는 겁니다. 조금 올리면은 고가격이면 팔래, 탈출할래.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은 어떤 매물벽이 있는 거죠.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려고 했을 적에 조금 매물을 소화하면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팔고, 올라가려고 하면 또 팔고, 올라가려면 또 팔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다 소화가 돼야 돼요.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소화했고 23년 지금 소화 중이고 앞으로 계속 소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더 이상 꼭 팔아야 하고 팔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소화가 되면서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겁니다. 요 4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서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에 막 갭 1000, 뭐 3000 이렇게 막
투자자들이 막 깔아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는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은 빨리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매물, 그 투자자들, 물린 투자자들의 매물이 계속 나와서는 지방에서도 의미 있는 우상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물려 있느냐, 얼마나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깔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양극화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에 대한 불신이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를 기존에는 재건축도 반등 장일적에 훅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 음마, 목동 완전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 단지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이게 또 양극화의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신생아 특례론이 4월 말까지 5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5조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매매자금 대출 중에는 대부분이 갈아타기예요. 대출 갈아타기, 집 갈아타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출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자금은 한 1조 6천억 정도 4월까지 이러면은 정부가 기대했던 수요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요. 1조 6천억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1조 6천억이 3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월 몇 천억 이 정도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득 기준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봤고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흐름까지 보면은 요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그다음 과거의 흐름 요거를 조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시의 과거의 어떤 양극화를 좀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도봉구 요 정도의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실거래가 신고가 2006년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는 없는데 조금 요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에 그 버블 세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2002년, 3년도 마찬가지고 2004년에 좀 주춤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버블 세븐 중심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서울시 내에서도 버블 세븐 중심으로 잘 나가는 곳만 많이 오르고, 노도관, 금강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 딱 세 개 분기 여기 보이시죠? 이런 그래프로 쭉 갑니다. 오르잖아요. 2002년, 3년, 5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해인데 강남 3구랑 양천구, 목동, 그런 용산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곳들만 오르고 노도관, 금강구는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요때 양극화가 이미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하시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양극화가 이미 벌어지고 2006년 한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센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때 갑자기 노도관, 금강구에서 갭 메우기로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상급지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여러 가지의 규제들이 더 세게 걸리면서 상급지들은 2007년 초부터 잠잠해집니다. 근데 잠잠해질 때 노도관, 금강구가 이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급등을 하죠. 금융위기 직전까지 노도관, 금강구가 완전 갭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보다 더 강한 양극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가격과 규제의 흐름에 따라서 갭을 완전히 메워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융위기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수도권 장기 침체장을 겪은 다음에 반등할 적에 요 장기 침체장 후에 대세 상승장 초입으로 갈 적에는 반대로 강남구가 훨씬 센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요때 유동성장에서는 오히려 요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규제 같은 게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에서는 노원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급락을 하면서 다시 또 만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든 간에 갭이 벌어지면 다시 좁혀지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송파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지는데 앞서 노원구처럼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갭을 메우고 그 다음에 상승장 때 송파구가 훨씬 빨리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뒤늦게 도봉구가 갭을 메우고 그다음에
2019년에 더 빠른 더 센 상승장이 오니까 다시 송파구가 먼저 쭉 올라가는데 코로나 유동성 먹고 도봉구가 다시 갭 메우는 걸 넘어서 더 빠른 상승을 보이고, 근데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고 폭락장이 오니까 여기 많이 오른 곳이 더 많이 폭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다시 송파구가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 서울시 내에서 강남 3구만 오르고 노도강은 별로 안 오르고 이런 게 계속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히스토리 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갭이 벌어지면 다시 좁혀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요 코로나 유동성이 팍 터진 고기 전까지는 서울과 지방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이 서울이 엄청나게 급등장을 벌이는 동안에 지방은 그냥 우상향하는 약간의 강보합 정도만 이렇게 흘러가서 이때도 완전히 양극화구나. 서울 엄청 올라가는데, 수도권 엄청 올라가는데 지방은 지지부진하니까 완전 양극화구나,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뭐 금융위기 맞아서 폭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계속 양극화장이었는데, 요때 어떤 트리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수도권에만 규제를 강화를 시켜줘요. 수도권만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지방은 사실상 규제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경기를 좀 부양하는 차원에서 지방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데, 규제를 완전히 풀어줬더니 수도권은 너무 높은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수도권만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수도권은 침체장이 지속되고 지방은 급등장이 오면서 X자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때는 다시는 갭이 좁혀지지 않을 수준의 어떤 시장 흐름이었는데, 규제 때문에 이렇게 완전 다른 흐름이 보이면서 갭을 메우는 걸 넘어서 지방 폭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2016년부터의 대세 상승장이 오니까 서울만 또 쭉 올라가고 지방은 이때 우상향을 쭉 하다가 하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디커플링장이 와요. 디커플링장이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갭도 계속 메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코로나 유동성 시기 전까지는 서울과 지방도 갭이 벌어지면은 갭이 좁혀지는 그런 현상. 그게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규제로 인해서 혹은 정부의 컨트롤로 인해서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갭이 커지면은 좁혀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코로나 유동성장 때 서울 쪽이, 지방도 올랐지만 서울 쪽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지금은 계속 반등장도 서울 중심으로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극화 상황이 고착화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규제를 드라마틱하게 지방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앞서 요 말씀 드렸을 때 요때가 지방의 투자자들이,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확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방의 실수요자들도 그 분위기 타서 매수를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규제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은 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인해서 갭이 반드시 계속 벌어지기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어떤 과거의 흐름들, 과거의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차후의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지방에 내진발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방에 내진발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집값이 좀 지방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살까 말까 하던 찰나에 만약에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버려요. 그러면은 서둘러 사셔야 돼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특히 취득세 중과를 풀어버리면요, 지방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주택 규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지방의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역사 히스토리가 이렇게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역사를 현 시대에 한번 대응해도 참고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이제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원인과 히스토리까지 살펴봤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극화가 지속될지 일단 단기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규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은, 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는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수도권끼리도 수도권 외곽이랑 수도권 핵심지랑 양극화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심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다주택 규제를 드라마틱하게 풀어주거나 상급지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앞서 다른 그 2010년대 모습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갭 메우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장은 저는 어쨌든 규제가 갑자기 뭐 엄청 바뀌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당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요 매도 물량과 의지의 차이, 요 측면에서 기존의 비상급지에서 물린 그런 투자자들의 물건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고 가격의 레벨 차이가 상급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좀 외곽지는 조금 너무 안 오르면서 가격의 레벨 차이가 확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비상급지가 갭 메우기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수요가 들어오고 물량은 더 많이 소화됐고, 그러면서 수급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갭이 메워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급지의 상승세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뭐 1, 2개월 요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언젠가는 상승세를 따라가서 지금의 약간 저평가, 그다음 저가 가격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어떤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년도에 지역별 입주 물량 차이로 인해서 갭 메우기 2번과 3번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갭 메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25년도에는 오히려 상급지 쪽에 입주 물량 부담이 크거든요. 특히 동남권, 둔촌주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권이 상급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동남권의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전세가나 매매가의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좀 눌려 있을 적에, 다른 쪽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격 레벨의 어떤 메리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 레벨의 메리트, 그다음에 충분한 물량 소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5년도에는 일부 갭 메우기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가격대가 폭락한 후에 별로 반등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격대가 지금 수년간 지금 이어지고, 올해까지 하면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요가 좀 붙어주고 금리까지 좀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25년, 26년, 27년으로 가면은 지방의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어떤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지방도 단기 전망으로는 한 1, 2년 정도, 혹은 길게는 2, 3년 정도, 요 정도로 봤을 적에는 지금처럼 계속 벌어지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방도 저는 어떤 갭 메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수도권이나 서울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좀 따라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저는 보일 것 같다라고 단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소들의 흐름에 따라서 뭐 규제 완화나 뭐 공급, 뭐 이런 금리,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갭 메우기가 어느 정도 당장은 아니어도 뭐 1년 이렇게 두고 보면은 갭 메우기가 조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인구 감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그다음 자연 인구 감소, 그다음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인구의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차이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보고 뭐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한 펀더멘탈적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라고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양극화는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중간중간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금리가 갑자기 훅 내려간다거나 그러면은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분석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탈밖에 볼 게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하지만 그게 꼭 무조건 서울만 오르고 무조건 수도권만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 내에서 양극화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도 수도권 내에서는 충분히 양극화가 가능하죠. 경기도 내에서도 외곽지들이 존재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외곽지가 존재하고 경기 남부 같은 곳들은 계속 서울 못지않게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이 꼭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지방 다 문제고 지방 다 펀더멘탈하게 너무 안 좋아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수도권 외곽지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청주, 천안 이런 곳들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요 펀더멘탈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다음 지방 저 남부 쪽으로 가도 그 중에서 그나마 펀더멘탈들이 살아있을 만한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더라도 일부 지역 살리기가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지방 정책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무조건 지방은 망하고 수도권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수도권은 다 좋을 거야. 이렇게 딱 끊지 마시고 그 내에서의 펀더멘탈의 가치 차이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기준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 분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본인의 생각 이렇게 같이 더해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 드리고 제 의견 드려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